오늘이 4월 1일이에요.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고 있죠. 아무쪼록 건강하게, 현명하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3월 31일 각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여기서 전년도 수시 기출문제들이 공개되는데요. 연세대 문제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연세대 논술에 직접 응시했고요. 또 합격했죠. 관련 영상을 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문제가 공개됐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년 연대 논술 문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작년에 연세대 시험날 찍은 거예요. 왼편에 보이는 게 저죠. 학생들이 저랑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작년에 연세대 문과 논술 경쟁률이 대략 50대 1, 60대 1이 많았고요. 제가 응시한 심리학과가 84.43대 1로 제일 높았습니다. 원래 연대 논술에서는 매년 심리학과 경쟁률이 제일 높아서 그래서 저도 일부러 심리학과로 원서를 넣었죠. 아무튼 시험 당일에 연세대 분위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연대 논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작년부터 연대가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죠. 수능도 필요 없고 내신도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까봐 연세대에서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죠. 하나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수리 논술 문제가 한 문제 포함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 제시문인데요. 제가 응시했던 인문 계열에서는 자살에 대한 제시문이 나왔어요. 자살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시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마 수능 영어 제시문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능 점수가 높으면 영어 제시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답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이 제시문을 자기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도 풀고 답까지 작성을 해야 되죠.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나 요약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대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 영어 제시문을 좀 읽고요. 이걸 서너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핵심 주장 한 문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두세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런 연습을 좀 꾸준히 해두면 영어 제시문 때문에 연대 논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논술인데요. 영어 제시문보다는 이걸 더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인문계 논술에서 나오는 수리 문제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보통 확률, 통계 이쪽 개념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문계에서 필요한 수리적 사고라는 게 대부분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연세대에서도 제가 응시한 인문계열에서 조건부 확률,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연세대는 통계 자료를 주고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거든요. 여기에 작년부터는 다소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수리 논술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준비해야 될 대단한 걸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고요. 확률이나 통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최대나 최소, 이렇게 실제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수리적 개념들부터 우선 챙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현실을 분석하는데 어떤 함의를 갖느냐, 이러한 점을 수학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면서 좀 효과적으로 연세대 수리 논술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어 제시문이나 수리 논술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강조할게요. 하나는 논술의 기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연대 논술에 대해서는 소문들이 많이 돌아요. 말하자면 연대는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 것처럼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연세대 1번 문제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문제, 이른바 3자 비교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요. 작년 인문계열 1번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두 가지 관점을 보이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재질문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요령 중심으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낭패를 보기 쉽죠. 반면에 기본이 탄탄한 학생, 이를테면 분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뭘 평가하라고 하면 답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작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안 챙겨놓고 자꾸 어떤 요령, 공식, 기법 중심으로 접근하면 연대 논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이거 한 가지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어떤 사안을 다각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두라. 이런 겁니다. 예전부터 연세대는 다면사고를 중시했어요. 다면사고는 말 그대로 대상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일종의 입체적 사고를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의 측면을 보면 그냥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이분법으로 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면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귀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연세대도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려고 애를 쓰죠.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런 다각적인 안목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요. 이번에 연세대 인문 문제도 자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출제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살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너무 하나의 관점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좀 반성해야 되고요. 생각의 지평 자체를 넓히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소양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작년부터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연대 논술이 조금 까다로워졌죠. 특히 영어 제시문 그리고 수리 문제가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응시해 본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영어 제시문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다만 단순 독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즉 논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에게 과연 있나 이 점이 걱정되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영어 제시문들을 핵심 한 문장 그리고 부연 두세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수리 문제는 인문적 관점이 현실과 연결되는 영역, 대표적으로는 확률과 통계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걸로 좀 예상이 되니까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해 두되 수학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로 이해해 두자는 것. 마지막으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연세대라고 해서 대단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령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논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평소에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야 연세대 논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더 현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